소용돌이의 시작. 1865년 규장각 검서관으로 벼슬길에 오른 조병갑은 큰아버지 조두순의 배경과 인맥으로 예산 현감을 시작으로 군수와 현감을 5군데가 넘게 다닌 끝에 김해부사까지 지냈으나 1889년 1월 1년 반 만에 강등이나 다름없는 영동현감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맘에 들지 않았는지 병을 핑계로 부임을 안더니 석 달 만에 고부군수를 발령받자 그동안 삐져서 밥 안 먹고 있던 철부지처럼 얼씨구 하면서 부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직분상을 하게 되어 후임인 송병필이 8월에 부임해 임무수행 중 아첨꾼들이 조의금을 분배해서 걷자고 하면서 향교장의 김성천과 전승록에게 돈 걷는 책임을 맡으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마뜩찮은 표정을 지으면서 부임 전이고 기생이 죽었는데 무슨 부이냐 하였다. 당사자도 없는 데서 한 마리씨가 될 줄 모르는 게 세상사였다. 그런데 조병갑은 1892년 4월 꿈에 그리던 고부군수의 재임용 꿀단지를 차지한 격이 되었는데 기존의 보가 있음에도 그 아래 필요치도 않은 새로운 보를 쌓으면서 농민을 강제 동원하여 무임금인 부역을 시켰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약속을 저버리고 상담 마지기당 2말, 하답은 1말의 수세를 부과하자 농민들은 전승록, 김도삼, 정일서를 대표로 뽑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장을 만들어 군수를 만나 만석보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뒤로 속닥거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 전승록이 모친상 때 한 말을 전해 들은 조병갑은 격분하여 이들이 난을 일으킨 자들이라며 때려가두고 전라가명에 송치했다. 이에 전라감사 김문현은 세 사람은 백성을 충동질에 난을 일으킨 반역이라고 어명을 내리고 고부로 되돌려보내며 어명납고 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고부로 돌아온 세 사람은 곤장을 맞았고 장독이 심해진 전승록은 죽고 말았으니 집에 서당을 열어놓고 있던 그의 아들 전봉주는 가슴이 어찌하였겠는가. 1892년 11월 삼내에선 동학을 세운 수훈 최재호가 대구가명에서 억울하게 차명을 당한 지 28년이 되는 동안 이루지 못한 동학의 공인인 신원을 해줄 것과 수령과 지방 토호 세력의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과 침탈을 금지시켜 줄 것을 전라감사에게 요청한 대규모의 삼례치유에 가열렸다. 녹두 장군도 참여하여 교조의 신원, 동학의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동학교도에 대한 침탈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음에 궁궐 앞에서 수훈의 신원 복합상소는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였고 조정은 약속을 저버리고 신원운동 주동자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감시가 심해지자 내부에서는 신원운동의 미온적인 지도부를 성토하는 반응이 불거지자 분열의 위험을 감지한 이대 교주 최시영과 지도부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재호의 신원운동보다 외부 상황과 동학 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기존 체제와도 공존할 수 있는 척외양을 조건으로 수훈의 차명일인 3월 10일 교통이 편리한 보은장내에서 수만의 동학교도들과 충의지사는 힘을 합쳐 외양을 깨뜨려 보국하자는 내용의 보은관화 통고를 만들어 보은관화 문에 붙임으로써 보은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13일부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경기도 등 각지에서 장내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교도의 수는 1만 내지 2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조정은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던 이전의 집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집회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복합상소나 척예양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을 조정의 직접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 조정에서는 호조 참판 어윤중을 선무사로 임명하여 장위영 군대 600명을 이끌고 4월 1일 보은으로 내려와 해산을 명하는 상감의 치규문을 낭독하자 교주 최시영은 손병희 등 북접 지도자들과 함께 교단의 와해가 두려워 현장을 빠져나갔다. 교주가 사라지자 교도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떴고 강경 노선을 주장했던 남접 측 지도자들도 모습을 감출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봉주는 분을 사귀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니 여기까지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 무렵 전라도 고부관화 앞에는 송금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처럼 왼쪽 콧방울에 검정콩만한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는 수년 전 상처를 하고 9살 난 홍명구라는 아들을 둔 호러미와 자신의 아들 동걸이라는 14살 난 아들을 두고 국밥집을 하고 있었다. 그의 11월 원성의 대상이던 고부 군수가 익산으로 군수로 갔는데
전라감사 김문현이 조병갑의 유임을 간청하여 초하을의 되돌아왔고 말목 장날인 갑오년 정월 초열흘날 한밤중에 녹두장군의 동학들이 고부관하로 쳐들어갔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주로 도망을 가고 얼결에 따라 들어갔던 금복은 관하에 있던 나락을 나누어주는 일을 도왔다. 얼마 후 새 군수가 왔고 전군수 조병갑은 귀양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후 더 높은 양반이 내려왔는데 동학도들을 잡아들이고 재산을 빼앗고 난리가 나자 녹두장군을 비롯한 높은 분들은 재빨리 피신을 했고 금복은 나락섬을 옮긴 죄가 있어서 숨어 지내다시피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춘삼월의 노래가 퍼졌다. 갑옷에 갑옷에 을미적하다가 병신되기 전에 갑옷에 갑옷에 백산 갑옷에 금복도 숨어 지내느니 백산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고부 사람뿐만 아니라 태인, 무장현 등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하얀 벌판을 이루고 있었다. 이어 동학접주에 연설이 있었는데 듣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하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신 여러분들이 지으신 나락을 조병갑이가 얼마나 처먹는다고 빼앗아 갑니까? 주세요. 사정해서 가져가야지. 뺏어서 저 높은 데 계시는 아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빼앗아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것은 하느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인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는 하느님이 저들을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상놈, 백정, 상인, 평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불살인 불살물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재물을 빼앗지 말 것. 둘째, 충효상전 제세한민 충효를 바탕으로 백성을 구해서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 셋째, 충멸의 등청성도 외오랑케 몰아내고 성스러운 길을 갈 것이다. 넷째, 구병입경, 진멸권귀, 서울로 진격하여 권력자를 멸한다. 정말 감동적이고 이런 세상을 만들면 누구든 다 대우받으며 굽실거릴 것 없는 세상이 될 것이며 멸시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 자자손손 복된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감동치 않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금복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를 크게 키운 한양에서 내려온 안핵사 이용대는 바로 도주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관군이 고부에 도착했다는 소리에 조금 동요도 있었으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사기가 충천하였다. 한편 당황한 조정은 도망 온 이용대를 파면하여 귀양을 보냈고 홍계운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하여 800의 관군을 이끌고 동학도를 진압하라고 하였다. 그 당시 홍계운의 관군은 해상로를 통해 인천 제물포를 출발해 군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때 경군이 소유하던 무기들이 이 당시로선 상당히 고급인 독일제 마우저 소총과 크루프 티센크루프 식야포와 미국 레밍턴 소총 그리고 지난번 이모군란 후 구입한 게틀링 기관총까지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농민군을 막아내고 경우에 따라선 진압까지 가능했었다. 한편 전라 감영군을 모아놓고 대기 중이던 전라감사 김문현은 화력이 우수한 경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다렸으면 좋으련만 지방수령으로서 잘못된 과오가 있어서 이를 만회하려고 영관 이경호에게 출병을 명했다. 음력 4월 6일 오후 2시 황토연의 진을 친 동학군은 전라 감영군과 향병들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중 거짓으로 패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모르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비를 소홀히 한 감영군과 친군 문하명의 병력은 다음날 새벽 4시에 동학군의 기습 공격에 혼란에 빠져 영관 이경호는 전사하였고 그가 지휘하는 감영군은 전멸 상태가 되었다. 동학군은 양력 5월 31일 전주성에 입성을 했다. 금복이 보니 별거 아니었고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가 하늘인 세상이 되겠구나 하여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만큼 전봉주는 피나게 병서를 읽고 준비를 철저히 하였던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양호초토사 홍계우는 정부의 외병차에 불요청하였고 결국 정부의 원병 요청으로 6월 9일 청국군이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했다. 6월 9일 흑심이 있던 외는 청과 맺은 텐진 조약을 빙자하여 난리가 난 호남이 아닌 제물포 지금의 인천로 들어왔다. 전주에 있던 전봉주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경군이 군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향을 남쪽으로 꺾어서 후퇴를 시작하면서 바작산 아래에서
산잘 타고 날랜 젊은 사람을 뽑아 동군과 서군 중군으로 나누고 중군만 남고 동군과 서군은 미리 지시받은 곳으로 떠났다. 나머지 군은 둘로 나누어 평지로 면접 보내되 둘로 나뉜 군도 젊은 동학군이 뒤에서 엄호하면서 후퇴를 했다. 바작산 아래서 기다리던 중군이 경군과 싸우다 힘에 부친 듯 산 쪽으로 도망을 쳤다. 금복도 후퇴를 하면서도 크게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니 걱정이 되진 않았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몬수가 있은께 그라겠지라오 했다. 경군은 승리가 눈앞에 보여 길을 쓰고 겨우 따라 잡았는데 동학 중군은 개동산 쪽으로 도망을 해서 비룡산을 넘어 매봉산 기슭에서 동학 서군과 교대를 하고 이번에는 서군이 경군을 맞아 싸우면서 또 도망을 치면서 방장산으로 유인하여 방장산 여러 봉우리를 잽싸게 넘어서 충령산을 넘자마자 자취를 감췄다. 이런 숨바꼭질이 벌써 사흘이 지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동군이 나타나 몇 번 싸움을 걸더니 장암산 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유인을 하면서 불갑산 쪽으로 도망을 쳤고 중군이 교대를 해서 모악산 월암산 병풍산을 넘어 대파리골을 지나 자두골에서 중군이 뒤돌아 반격에 나섰고 순년골과 칠성산 기슭과 반대편에서 협공 반격을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파리골 뒷산에 미리 와 있던 동군도 협공에 나서자 경군 양호 초토사 홍계우는 퇴로를 열고 냉천골로 빠져나와 산악이 아닌 평지를 선택하여 퇴각하며 이학승에게 300을 주어 구주제에서 맞게 하면서 간신히 월봉제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썩어도 준치라고 방어망을 치면서 단계적으로 후퇴를 해나갔다. 아무래도 중과 부적을 느낀 홍계우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평지를 선택하면서 작은 제마다 방어망을 형성하면서 장성 쪽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홍계운이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충령산에서 자취를 감췄던 서군이 기다리는 황룡촌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황룡촌 전투에서 광군은 대패하고 이 전투에서 대관 이학승이 전사했으며 광군의 신식 무기인 게틀링 기관총이 동학군에게 넘어갔다. 여기서 전환점이 있었으니 조정의 요청으로 이미 아산에 청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동학군은 추적을 멈추었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한 녹두 장군은 홍계운의 선무에 일단 응하기로 하고 패전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를 홍계운이 받아들임으로써 양자 사이에는 6월 11일 이른바 전주화약이 성립되었고 그리고 전라도 각 지방에는 직강소를 두어 패정의 개혁을 위한 행정관청에 구실을 하도록 하여 일단 봉합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월의 영린과 계명은 사기에 나왔던 토붕을 이야기하면서 밀란의 나라가 청국과 외농까지 끌어들이다니 나라가 어쩌려고 그러는지 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식자만의 걱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부가나 앞 송금복의 아내 장경수는 달포가 넘는 동안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면서 아들 동걸에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투덜거리고 있었다. 동학인지 방학인지 몬수가 생긴다고 까질러 나가서 달포가 지나도록 나돌아치는지 동걸아 동걸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또 투덜댔다. 이놈의 자식 지 애비 닮아 코빼기도 안 보이네. 동걸아 동걸아 더 소리 높여 불렀다. 네 하면서 동걸이가 달려왔다. 넌 어떻게 돼 내가 틈만 나면 미꾸라지처럼 까질러 나가냐? 푸죽간에 가서 천엽색은 선지색은 하고 우족 두 족만 사오너라. 서모 경순에게 만만한 것은 동걸이었다. 그리고 바로 금복이 돌아와 툴툴대던 경순의 입이 이내 쑥 들어갔다. 동학 농민군과 화약을 맺은 조정은 청일 양국의 퇴군을 요구하였고 청은 일본의 동반 철수를 제의했으나 이리 거부하자 주 러시아 공사 미하일 히트로보가 직접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무츠 미네미츠 일본 외상은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의사가 없고 내란이 진정되면 철수한다고 하여 한 발 물러서는 척하더니 오히려 8천의 병력을 증파했는데 러시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언급도 행동도 없었다. 이는 청과 일의 싸움이 직접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덜 중요해서였다. 이를 간파한 외는 1894년 7월 19일 사세보왕 연합함대에 풍도와 안면도를 점령하고 청나라 함대를 격파하라는 명령 공격명령 3회 32호을 내린 한편 7월 23일 자정 오시마 요시마사의 명령으로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와 전투 끝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서울의 조선군 병영을 공격하여 제압하고 무기, 탄약을 모두 빼앗아 사실상 나라를 점령하고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 주기를 원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여 일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더니 술수를 바꿔 운현 대감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여 내부 쿠데타로 위장하고 아산의 청군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보를 하게 하여 명분까지 얻었다. 멍청한 이용장은 그동안 일에게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반씩 나눠 갖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해보고 러시아의 중재 애걸도 하며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줄 상대를 저울질 하던 영국은 확실히 일본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들은 이용장은 장탄식을 한 다음 아산의 청군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하고 만주에 대기 중이던 풍옥군, 좌복이, 위역이, 풍신하의 사군에게 남하하여 평양에 집결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는 남북으로 일본군을 협공할 계획이었다. 아산에 주둔 중이던 청군 사령관 섭지초는 3천 남짓한 병력으론 협공이 어려워 증원을 요청했고 이용장은 고승호의 1200의 병력과 보급품, 장비를 실어 북양함대 조강호를 호위를 붙여 아산으로 보냈다. 7월 25일 이른 아침 아산에 정박 중이던 재원호와 광으로는 마중을 나가 함께 아산으로 향하던 중 순찰 중이던 일본의 순양함 요시노 온나니와호, 아키스시마호와 맞닥뜨렸는데 일본의 선방으로 포격전이 시작되었고 광으로는 1시간 만에 화약골을 맞아 방향을 못 잡고 비틀거리다 침몰했다. 재원호는 도주하기 바빴고 조강호는 납포되어 일본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문제는 비무장 상선인 고승호로 배의 국적은 영국으로 수십 년 전 영국 국적의 에로오를 건드린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 말려들은 이를 알고 있는 나니와 호의 함장, 도고, 헤이아치로는 배는 건드리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병력을 태운 채로 일본까지 따라오라고 했고 영국인 골주어디 선장은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청국의 지휘관은 이를 거부하였고 도고의 포격 명령에 고승호는 불길에 휩싸여 침몰을 하자 선원들은 물에 뛰어들어 일본 함선으로 헤엄을 쳐나갔고 청국 병사들은 악에 받쳐 총격을 가했다. 일본 순양함들은 보트를 내려 선원들은 구조했으나 1200명의 청국 병사는 황해바다에 수장되었으니 이를 후세의 풍도의 전이라고 불렸다. 일본군 휘하의 한양에서는 7월 27일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고 위원 17명과 서기 2명을 두고 김홍집은 총재관을 겸임하면서 200여 개의 각종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허수아비 운현 대감이나 주상전하도 간섭을 할 수 없는 무소불위 기구로 독재나 다름없었다. 이를 갑오개혁 또는 갑오경장이라 일컫는 것으로 세상이 확 뒤집혀 과거가 없어졌고 조언을 금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락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의복제도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의제개혁이 발표되자 많은 유생이 서양 오랑캐 옷을 입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한다며 그놈의 동학인가 뭔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목에 핏줄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도도한 개화의 물결은 한글을 쓰는 것을 공식화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 방식도 크게 바뀌어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의 외국어 학교까지 세워지니 지금까지 영린처럼 조선의 개국이념이었던 유가 경세 사상에 매달려 과거 공부에만 매달린 유생들은 전혀 갈 곳이 없었다. 영리는 그런 소용돌이가 과거라는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핑계가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있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키를 잡고 노를 저으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던 배가 노도 키도 바람에 흘러가는 돛대마저 꺾이고 망망대해의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영린과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막막하였으나 처남 연수는 아들 현우를 서울에 유학을 보내서 신학문을 배우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풍도패전 소식에 섭지초는 망연자실했으며 7월 28일 일본의 오시마 유시마사는 사천의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한양을 출발했다. 섭지초군은 어리석게도 섭사성에게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주고 자신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공주성에 머무르고 있었다. 섭사성은 성안의 월봉산에 6개의 진지를 구축하고 주변을 감도는 안성천의 다리를 끊고 둑을 터뜨려 주변에 논을 물 바다로 만들어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해질녘 성안에 도착한 일본군은 청군의 방어태세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하고 29일 새벽 3시 반부터 다케다 중저 휘하의 우익은 보병 4개 중대, 공병 1개 중대로 청군 진영의 왼편을 맹공했다. 청군이 그들과 맞서는데 정신이 없는 사이에 오시마 유시마사 장군이 직접 지휘하는 좌익은 보병 9개 중대, 포병 1개 대대, 기병 1개 중대 병력으로 우회해 새벽 5시부터 중국군 우익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자
창군은 500의 사상자를 남기고 퇴각을 했고 패전 소식을 접한 섭지초는 나머지 병력을 수습해 평양성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반면 일본은 88명의 전사자를 내는데 그쳤고 8월 5일 한양에 개선하여 청군에게서 노획한 대포를 비롯한 깃발들을 전시하였다. 두 전투의 승리에 이토 내각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논두렁에서 부하들을 독려한 마츠사키 대위와 숨질 때까지 독전 나팔을 불어댄 시라카미 겐지 1등병을 영웅화하면서 일본 국민을 현혹시키며 군국화의 길로 끌어들였다. 야비한 외는 전초전을 치르고 난 8월 1일에서야 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후 9월 중순까지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조용했으나 쉬는 게 아닌 것이 8월 17일 일본 가기에서 조선을 중립화할 것이냐 보호국화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벌여 보호국화 결론에 도달하여 사흘 뒤 혼이 빠진 조선 정부에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시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7월 23일 대궐 침범에 대하여는 양국 군인들 간의 우연한 사건이므로 서로 양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로써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고 이 사건을 일본의 도발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과 개혁을 막는 청을 물리쳐준 정의로운 행위로 둔갑하는 꼼수를 부렸다. 또 한 걸음 나아가 26일에는 조일 동맹을 맺어 청을 밀어내는 구실로 군을 아무데나 맘대로 주둔하고 조선 정부의 이름으로 민간의 식량과 물자를 징발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이건 일본의 총성 없는 승리요 조선의 국지였다. 이는 공평한 세상을 좀먹는 혈연과 매관매직을 개선하지 못한 왕조의 권력 다툼과 국민의 고열을 빨아 백성을 분노케 한 벼슬아치들은 역사의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 백성의 소리에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 많은 백성이 죽었고 나라까지 망치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래 시발점이 되었던 고부의 녹두장군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교리를 널리 전파하며 패전개혁안에 따라 전라도 각 지방에는 직강소를 두어 개혁을 위한 행정관청에 구실 착실히 하고 있었다. 금복도 생업에 종사를 하며 이제 사람이 하늘인 세상이 오는구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는 연합함대를 꾸려 발에만해서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로 청이 시선을 빼앗으면서 부산이나 원산으로 병력을 실어날았고 마지막으로 야마가타 아리모토가 직접 지휘하는 1만 8천 명의 병력이 제물포에 상륙하였을 때는 본토엔 병력이 거의 바닥날 정도를 비어 있었다. 이용장이 전략가라면 일본 본토로 쳐들어갔다면 전쟁의 양상이 확. 그러나 청의 이용장은 무능했는지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 차라리 동학 농민군과 손을 잡았더라면 이 또한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용장은 완전 전의를 상실했는지 외교 협상에만 골몰했는데 협상도 힘이 있어야 주도권을 잡는데 거기다 결전을 앞둔 평양성 총사령관은 성완 전투 한 번의 주랭랑을 놓은 섭지초를 동양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했다. 평양성에 주둔 중인 청군의 병력은 15,000에 이르렀으나 전의를 불태우는 지휘관은 그 누구도 없어서 일본군이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저지하거나 그 흔한 기습 한 번 못 해보고 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평양성에 도착한 일본군은 오시마 소장 위하에 5,540명, 다치미 소장에 2,160명, 사토 대좌에 3,640명, 노주 중좌에 5,400명, 도함만 6,740명이었다. 임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지 302년 만인 9월 15일 청나라와 일본이 공수교대로 성벽을 사이에 두고 결전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군은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새벽 3시부터 북서쪽에서 오시마 혼성여단이 맹공을 시작했으나 아무런 엄폐물이 없는 공격 루트여서 너덜너덜해지도록 두드려 맞고 오시마 소장까지 총을 맞아가며 쓰러질 때까지 분전을 해 청군의 정신을 빼놓았다. 아침 5시 북쪽에서 다치미 소장과 사토 대좌도 공격을 시작했는데 청군이 만만치 않은 게 캐틀린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이에 일군은 유산탄을 쏘면 밀어붙인 끝에 7시 30분경 첫 번째 요새를 점령했다. 청군의 섭지초 위어기 등이 우왕좌왕하는 중에도 좌보기만 몸을 사리지 않고 목이 쉬도록 독전을 하다가 총알을 3발이나 맞고 부상을 당하여 부하들이 부축하여 숙소로 옮기니 청조정에서 내린 황포를 입고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모란봉은 8시에 떨어지고 그 시간 남서쪽에서 노주군단이 교대로 공격을 퍼부었는데 하라다 1등병이 포함된 11명은 우박같이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성벽을 타고 올라
현무문을 열어젖혀 기다리던 일본군이 성내로 진입했다. 얼마 후 섭지초는 백기를 올려라, 항복하라 외쳤다. 그 무렵 북서쪽과 남서쪽 일본군은 탄약이 거의 소진되었을 무렵이었으니 운이지 무능인지 섭지초는 항복을 했으니 퇴로를 열어달라고 하였고 안 된다고 하면서 길을 내주어 대부분의 탄약과 물자를 버리고 평양성을 빠져나가기 바빴고 일본군은 고양이 쥐 놀리듯 사냥놀이를 즐겼다. 청운이천에 전사자를 낸 반면 일본군은 162명의 전사자였으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청군의 가진 요구에 지원에 나섰다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양측 총탄에 맞아 죽거나 성벽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백성은 누굴 원망하리요. 평양 전투로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은 사실상 끝나고 청은 만주로 퇴각했다. 전황이 급박해진 청은 순양함 한 척과 어뢰정 10척의 어모 아래 수송선단의 병력 4천을 싣고 압록강 어기로 향하던 중 정원 진원 등이 포함된 북양함대를 만나 호송을 받으며 수송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 일본의 연합함대와 마주치는 돌발 상황에서 전투가 발생했는데 북양함대는 전투함 12척의 철갑함은 전함 2척 정원 진원을 비롯한 5척이었고 이에 맞선 외에 연합함대는 전투함 수는 12척으로 같았지만 철갑함은 전함 후소 1척뿐이었다. 또한 함재 중포도 청이 21문인데 비해 일본은 11문밖에 되지 않았고 다만 일본 군함에는 속사포가 67문이나 되어 6문뿐인 청을 압도했으며 평균 속력도 16노트로 14노트인 청보다 기동력에서 앞섰다. 연합함대 사령관 이토 스케유키는 제1유격대장 스보이 고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함대를 종대로 앞으로 나란히 시키는 단종진으로 배치했다. 이에 맞선 북양함대의 정여창 제독은 일본 함대가 한 곳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짐작하고 정원, 진원을 가운데 둔 옆으로 나란히 모양의 횡진을 쳤다. 그런데 돌진에 오던 연합함대는 스보이 고조의 육격함을 선두로 갑자기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들의 우세한 속사포를 쏴대자 가장 오른쪽에 있던 북양함대의 초용호가 격침되고 양위호도 대파되었다. 그렇게 돌고 또 도는 과정에서 최후미의 히에이호와 하시타테호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격침이기에 몰렸으나 한 발짝 뒤에 함대 본진이 어모포를 날려 북양함대의 진을 흐트러뜨렸다. 설상가상으로 지휘를 하는 정원호의 신호기가 직격을 당해 지시를 내릴 방법이 없어 각자 살아남으려고 갈팡질팡하는 데 반해 질서정연하게 물러났다가 달려드는 이리떼 앞에 멧돼지처럼 농락을 당하고 있었다. 흐트러진 북양함대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분산이 되었으나 썩어도 준치라고 속사포의 벌집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정원호는 마스시마 호를 향해 돌진에 부딪혔고 정원호의 중폭탄이 마스시마 화약고에 명중했으나 두 함정은 건재하게 버텨냈다. 불타는 치원호는 동귀어진 하려는 생각으로 요시노호를 향해 돌진했으나 피하면서 퍼붓는 사격에 인해 물속으로 사라지고 경원호마저 격침되었다. 3시간 후 북양함대의 정원, 진원, 치원, 경원, 내원, 정원이 모두 불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초용, 양위는 격침, 재원, 광갑은 도주한 상태였다. 기암 마스시마의 피해가 심각해 이토 사령관이 하시타테로 옮겨 타는 동안 북양함대는 일제히 퇴각해버렸다. 청해군은 군함 5척을 잃고 전사 850명, 500명 부상이었고 일본 군함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고 전사자 90명, 부상자 200명의 피해를 봤을 뿐이었다. 이를 9월 17일에 벌어진 황해전이라 하는데 이날 살겠다고 풍도해전에 이어 2번이나 도망을 친 재원호 함장 방백겸은 처형되고 말았다. 황해해전 이후 북양함대는 바레만 쪽 해군기지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못했으며 일본군은 순조롭게 황해 백길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해 요동반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육로로 중국을 먹겠다는 구상을 하던 야마시다는 드디어 10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29일에는 호산, 구련성, 봉황성, 화원구 등을 별 피해 없이 점령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영국이 나서서 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선에서 서구 열강이 제안한 강화하는 이용장이 얼마 전 거절했으나 본토가 빠르게 공략당하는 시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이번엔 일본이 콧방귀를 뀌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뒤통수를 맞을까봐 속전속결을 염두에 두었으나 이젠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